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토마토 투자 클럽 권혁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권혁입니다. 자,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어쨌든 반등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님의 좀 시각이 궁금한 것이 이런 반등의 그런 세부적인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네. 최근 제가 거의 한 달간 매번 이제 금요일장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거의 한 달간 특히나 금요일마다 장이 더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이런 금요일장을 설명드리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번 주 금요일장은 바닥권에서 다시 좀 이렇게 분위기를 돌려주는 장세였고, 수급 쏠림 현상도 좀 완화되면서 양시장 갭을 띄우면서 시작했지만은 장 마지막까지 좀 쭉 밀어 올려주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거래소 수급에서도 기관이 간만에 좀 연기금 쪽에서도 좀 매수를 해주면서 6천억 가까이 순매수 들어와줬는데, 이것보다 좀 더 의미가 있는 건 외인들이 이제 9월 23일 그 이후로 최다 매수를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외인 매수 수급에 있어서 특징적인 건 늘 그랬듯이 삼성전자가 순매수가 1위가 아니고요. 가장 많이 매수했던 게 이제 삼성 SDI라던가 카카오뱅크, 카카오 이쪽입니다. 그 외로 보면 이제 LG전자라던가 기아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 눌려있던 업종군들을 외인들이 이렇게 좀 골고루 잘 매수도 해주면서 바닥권에서 돌림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장이 좀 따뜻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로 양 시장에서 합쳐가지고 하락 종목군이 한 400개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특징적으로 봤던 거는 이제 일단 시크릿컬이 살아났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낙폭화되면서 실적이 받쳐졌던 게 이제 철강 섹터.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장 포스코 3.8%, 현대제철도 좋았고 세아제왕도 7%씩 이렇게 반등을 해줬는데, 수급적인 특징은 기관들이 최근까지 계속 팔다가 의미 있는 첫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급 현상이 사실 조선이랑 반도체 쪽도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관이 커버하는 그 우리 업종군들 중에서 가장 잘 아는 대표 업종군들, 특히나 이런 시크리컬 쪽은 그동안 피크아웃 논리로 꾸준히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그 과거에 받았던 피크아웃 논리, 그리고 또 현재 시점에서 똑같은 피크아웃 논리를 들이민다면은 납득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피크아웃이라는 말을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되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최고점을 찍고 올라갈 때 이때 들리는 피크아웃의 소리는 누가 봐도 안 좋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내려와서 들리는 피크아웃 소리, 이때는 어떤가요? 크게 기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겁니다. 헷갈리는 마음도 클 거고, 철강 쪽도 사실 이렇게 반등을 해줬더라고 하더라도 고점 대비 30% 이상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방향성을 이제 앞으로 또 결정하는 건 결국 기업의 실적입니다.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그 센티멘탈을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하나가 실적이고요. 음, 포스코가 영업이익 3분기 때 2분기 대비해서 40% 조금 넘게 증가를 했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 창립 이후 최대 규모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멘텀도 하나 더 추가되죠. 미국 그 쿼터제 폐지 가능성 부각될 겁니다. 미국 그 무역 대표부 쪽에서 15일부터 오늘부터 이제 일본이랑 그 말레이시아 또 싱가포르 그리고 우리나라랑 인도까지 앞으로 또 방문을 하죠. 결국 중국이 철강 과잉 생산을 주도했고 이게 심각한 위협이다라는 관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쿼터제가 풀리면 철강사들 단기적인 모멘텀이 충분히 발휘될 거라고 보고요. 최다 수혜라고 한다면은 이제 세아제강 정도가 좋을 텐데, 이게 일단 풀린다면은 또 어느 정도 풀릴지 상황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고요. 일정도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황인 만큼 주가가 여기서 또 바로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바이든 그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그래도 연간 500만 톤 정도의 철강이 소요될 거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 거는 이 피크아웃 논리를 이전 고점에서 받아들이는 거라.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받아들이는 그 투심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이걸 좀 실적으로 답변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 모멘텀이나 또 구조적 모멘텀이 이렇게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니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피크아웃 잣대로 또 낙폭 과대가 나왔고 또 최근 반등이 나오고 있는 조선 쪽도 똑같죠.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조선 업종의 수주, 그러니까 성과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주가에 급하게 반영된 부분도 있었죠. 시장 인식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도 피크아웃 논리입니다. 수주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피크아웃으로 좀 반영이 된 거고요. 그러면서 저렴해진 거죠.
그러니까 저번 주 목요일 기준으로 한국조선해양이 그 수주 목표 대비 46% 초과 달성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도 올해 연간 목표 대비 100% 넘게 120% 가까이 찍었죠. 10월 달에 그 글로벌 그러니까 선박 발주량 추이를 보면요.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절반 이상을 가져왔어요. 절반 이상을 가져왔고 지금 중국을 또 따돌리고 월간 수주량 1위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글로벌 발주량이라던가 또 성과 추이 이쪽을 봐도 현 시점에 피크아웃을 들이미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이 조선업 특성상 올해 수주가 실제 매출에 찍히려면은 최소한 그래도 한 15개월 정도는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LNG도 그렇고 컨테이너나 해양 플랜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친환경 쪽으로는 우리나라가 독보적입니다. 그러니까 10월부터 조선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로 저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현대미포 조선 같은 경우도 저도 추천을 드렸었는데 관점 동일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선박 수주가 이렇게 좋을 때는 1년 정도의 사이클을 두고 또 페인트가 가죠. 그러니까 컨테이너 선박 한 척에 들어가는 특수 페인트 비용만 50억 정도가 되겠고요. 그렇다고 1년 뒤에 매수하면 당연히 안 되겠고 주가는 선행할 텐데 특히나 건설 경기 기대감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KC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선박용 도료 시장에서 지금 가장 큰 기업. 근데 KCC 같은 경우는 페인트 쪽으로 매출 비중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선박용으로 공략한다면 차라리 그 방호도료 개발업체 쪽으로 이게 뭐냐면 배에 칠한 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코팅막이 파도에 벗겨지죠. 근데 이거를 막아주고요. 그러니까 바다 오염도 적어지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조선업체가 쓰기에는 큰 메리트가 있지는 않을 거고 중요한 건 방어도료가 이게 필름 형태예요. 그래서 건조 기간도 줄어드는데 마찰 저항도 줄여줍니다. 필름 형태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찰 저항이 줄어들면은 배가 더 잘 나가겠죠. 그래서 연료비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겠고 기업으로 본다면은 이제 노루 페인트가 올해 그 방어도료 개발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노루 홀딩스도 같이 좀 관심 가져보면 좋겠다고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반도체 쪽도 역시나 좋았는데 제가 저번 주에 이 자리에서 그 심택을 특징주로 짚어드렸었어요. 그러면서 PCB 쪽으로 대덕전자도 실적 발표할 건데 실적 좀 잘 나올 거다라고 좀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금요일날 발표했고 영업이익이 그 250억 조금 넘었죠. 그 컨셉이 190억 정도였으니까요. 그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이렇게 6.4% 상승해줬고 신택 같은 경우 보합권이긴 했지만 아직도 추세 견고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평이했지만은 그래도 그 폴더블 쪽이 같이 올라와줬죠. 예전에 그 외신 리서치사에서 이제 내년도 삼성전자 출하량을 3억 넘게 팔 거라고 좀 공격적인 전망을 내놨었는데 그때는 다들 안 믿었죠. 증권사들도 그냥 보고 그냥 지나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금요일장 그 디일렉 보도에 따르면은 삼성전자 내부 분권을 확보했나 봐요. 그러니까 내년도 스마트폰 출하량 계획을 3억 3천만 대 이상으로 3억 3,400만 대 이렇게 계획한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판매량이 이렇게 3억 대를 넘은 게 사실 그 2013년부터 17년까지는 계속 3억 대를 넘었죠. 근데 2018년도부터 지금 4년 연속으로 3억 대 계속 밑돌고 있어요. 근데 내년도에는 갑자기 다시 3억 3,400만 대로 역대 최고치 수치를 좀 내놓은 거죠. 여기서 특히 폴더블 폰이 이제 올해 700만 대에서 내년도에는 1,300만 대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이런 목표치를 가지고 있다면은 내년에 있을 반도체 칩 쇼티지라던가 수요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와 좀 다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금요일장에 소부장 IT 쪽도 좋은 모습이 나왔지만은 폴더블 쪽으로 파인테크닉스, KH 바텍 같은 그런 힌지 쪽이라던가 DKT나 세경 하이테크 다 같이 오르긴 했지만 좀 고무적인 건 BH라던가 그 LG이노텍 같은 부품 섹터들도 같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그 LG이노텍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9만 원 또 깨지면서 막 힘들게 좀 가더니 저번 주 목요일부터 이렇게 추세를 좀 다시 돌렸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신고가죠. 아직도 저는 좀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겠고 계속 좋아 보인다는 말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광화 모델 사업부라던가 이쪽은 그래도 좀 적당히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패키지 기판 사업부 매출은 크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메타버스 애플 XR 기기에도 부품 공급하겠죠. 그리고 또 전장 공급 그러니까 전장 쪽까지 본다면은 신고가 뚫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어찌 됐건 이렇게 LG이노텍이 좀 치고 나가야 다른 IT 쪽이나 휴대폰 부품주들도 좀 치고 나가겠죠. 그래서 금요일장은 이런 부분이 좀 보이는 건강한 모습이 나와졌고요. 이렇게 IT 반도체부터 또 조선, 철강 쪽까지 좋은 모습 나왔는데
반면에 이제 메타버스 뭐 또 게임주 그리고 엔터주 포함해서 NFT 쪽은 차익 물량이 나왔으니까 수급이 또 이렇게 이동했겠죠. 그러니까 NFT 이슈가 여기저기 업종군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신탁사까지 또 나왔죠. 한국 토지 신탁이 그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 그러니까 후오비 코리아 지분을 10% 취득했다고 하고요. 뭐 다날도 뭐 한 2년 전쯤에 여기 지분 매입했었는데 지금 크게 뛰었겠죠. 그래서 업계 쪽에서는 이제 그 한국 토지 신탁이 이 NFT의 일환으로 부동산 그 디지털 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동산 땅을 여러 개 지분 쪽에서 나눠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NFT 형태로. 사업 시너지는 충분히 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계획인 거죠. 뭐 당장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을 쪼개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 펀드나 리츠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래도 법제화가 이게 좀 타이트하죠. 각자 규제가 있고. 근데 NFT 같은 경우는 관련 법제화도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뭐 사업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부동산은 좀 더 민감하죠. 그래서 한국 토지 신탁도 이렇게 막 17%막 갭 띄우고 시작했지만은 마감은 쭉 밀리고 이렇게 뭐 5.4% 상승 마감해줬고요. 제가 같이 좀 연관해서 보시라고 공식화해드렸는데 게임즈, 메타버스, NFT, 엔터 묶어서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메타버스도 금요일장 초반에 되게 강했다가 물량 쫙 빠집니다. 뭐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건 15%씩 막 갭 띄우다가 갭이 아니라 이렇게 막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올리다가 밀렸고요. 뭐 덱스터라던가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MP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차익 물량 쫙 나왔고 엔터 쪽도 상대적으로 무거운 하이브를 제외하면은 뭐 엔터 3사들 나머지 YG, SM, JRP 전부 다 1, 2%씩은 딱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와 얘네들 전부 다 정반대였고 그럼 게임주도 봐야겠죠. 게임주도 그 NFT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분위기만 풍기던 애들은 다 낙폭이 컸고요. 반면에 이제 실체가 있는 종목군들은 그래도 좀 견고했어요. 뭐 위메이드라던가 그리고 뭐 컴투스, 카카오 게임즈 쪽은 견고했고 미르보 같은 경우에 그 동접자 수가 130만 명이 넘었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100만 명이 넘는다 이런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동접자 수는 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NFT 이외의 모든 종목군들을 좀 소외주로 만들던 이런 친구들이 좀 조정을 받아주면서 수급이 좀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좀 퍼졌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뭐 NFT, 메타버스, 뭐 게임 엔터 이쪽이 빠져가지고 시장이 건강해진 게 아니고요. 시장이 좀 더 건강해졌기 때문에 일쏠림 현상도 완화된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정확해요. 다시 말하면 얘네들의 추세가 꺾였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충분히 주가도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뭐 이번 뉴욕 증시에서도 메타버스 관련 종목군들의 모멘텀들이 계속 좋고 주가 흐름도 좋았기 때문에 다시 또 오른다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다시 또 오른다고 해서 시장이 또 무너진다? 이건 아니라는 거. 이것도 좀 같이 좀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이제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좀 건강한 모습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서 시장이 좀 많이 좀 개선이 되는 그런 상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뭐 오후장에도 가끔 말씀해 주시는 이런 뭐랄까요, 돌직구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또 조금씩 좀 따뜻해져 가는 그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도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가 슬슬 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전략을 잡아가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내일 오전이면 미국과 중국의 화상 정상회담이 열리죠. 서로 대립 관계에 있지만은 그 최악의 극단적 상황까지 가지 않길 바라는 어떤 미국과 중국의 온화한 제스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화해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한 발 살짝 물러서는 거죠. 근데 이걸로 만약 시장 기대감이 크게 부각되면서 또 더 올라주는 요인이 여기에서 발현된다면은 오히려 회담 이후로 차익 물량 좀 나올 수 있겠고요. 다만 단기적인 변동은 이렇게 있을 수는 있더라도 동시에 그 중국에서 6중전에 열렸고 저번 주 금요일 그 당 역사 결의도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증시 살아나고 우리도 반등을 해줬는데 이제부터는 중국도 부양책들이 좀 나올 거예요. 실제 중국이 매 그 5년마다 지도부 교체 진행했었을 때 있죠. 뭐 2017년이랑 12년 또 2007년 그렇게 단순하게만 봐도 이때 그때 뭐 홍콩 항생 지수라던가 상해 종합 지수 같은 것들 모두 당시 연도는 플러스 수익률 기록했거든요. 특히나 시진핑 지도부 때 있죠. 그때 막 교체되고 연임됐었던 막 2012년도, 17년도 이 직전 연도를 보면은 2011년도, 16년도 이때 대비해서 모두 항공 항생지수라던가 상해 종합지수 모두 꺾였던 수익률을 되돌리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2012년도 같은 경우도 시진핑 그때 1기였죠.
특히나 이때는 지금이랑 매크로 상황도 비슷했어요. 그때도 금융위기 있고 나서 경기 부양책 나왔고 11년도까지 막 성장률 10% 나오고 이럴 텐데 이번과 비슷하게 시진핑 지도부로 뭐 교체되기 전에 성장률 막 8%대로 크게 꺾이면서 그 다음에 성장률까지 되게 안 좋을 거다. 크게 꺾일 거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정부는 그때 바로 경기 안정화에 좀 주력하면서 반대로 금리 인하시키고 정책 조정하면서 오히려 성장률은 7.5%까지 낮아졌던 게 8% 이상으로 반등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 특히나 시진핑 지도부는 늘 좀 이런 식으로 지도부 교체가 있는 시기에는 경기 안정화에 좀 주력을 해줬다는 거고 일반적으로 부양책도 중국 지도부가 출범되기 이렇게 좀 직전에 집행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년 중국은 좀 과거와 비슷하게 대내외 경기 안정화를 위한 정책 조정을 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여기서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중국과 연동되는 이런 시장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현 시점부터는 추가적인 추세 이탈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전망은 이렇고요. 전략 좀 말씀드려보자면 이제 좀 요소수 쪽은 좀 잠잠해졌죠. 근데 좀 진짜 문제는 식량입니다. 그러니까 비료 가격이 지금 뭐 상승세를 치고 또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 또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나요? 농민들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거고 이거는 비료의 사용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농작물 생산 감소로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주말간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옥수수 그 농부들의 운영 비용 중에 한 지금 35% 정도가 비료로 사용돼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45%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서 운영 비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옥수수 수확하고 경작지에 대두를 파종하게 되는데 이렇게 비료 가격이 오르면 대두 파종 면적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번 주 화요일에 그 미국 농무부에서 월간 보고서 나온 게 있거든요. 거기서 대두 생산량도 줄어들 거라고 전망을 미리 내놨어요. 지금 밀가루 가격도 그 부셸에 8달러를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게 부셸이라는 가마니의 최고치가 12달러 정도인데 지금 8달러 근 10년간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전일 뉴욕 증시에서도 그 비료 가격이 사상 최고치 찍으면서 이슈가 됐었던 만큼 이제부터는 식량에 대한 안보가 큰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마디로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 뭐 팜스토리 그리고 사조동화원 그린 플러스 이런 것들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현 시점에 가장 좋아 보이는 거는 또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 미국 출장 갔죠.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 백신, 뭐 보스턴에 간다고 하죠. 여기 뭐가 있나요? 모더나 본사가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모더나 백신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하는데 관계자 미팅을 한다라면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좋겠고 뭐 서린 바이오라던가 대종화학 같은 것도 반짝거릴 수는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출장의 가장 큰 이유는 그 신규 파운드리 공장 용지를 최종 결정할 겁니다. 그럼 증설 모멘텀의 그 후공정 장비 쪽으로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것들도 보시면 좋겠고 위치 괜찮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 미국 파트너들 만날 텐데 그 AT&T랑 재난망 구축 사업 뭐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도 논의 가능성 충분하겠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삼성전자 5G 장비, 특히 그 밀리미터 웨이브 대응될 수 있는 그런 장비들 이제 협상한다라면 5G 장비들도 움직일 수 있겠고, 그리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 만날 가능성도 충분히 높죠. 여기서 어떤 계약이 나오느냐가 또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아마 그 차기 모델, 테슬라 차기 모델에 있어서 AP, 뭐 5나노 공정에서 아마 진행하게 될 텐데, 이미 지금 그 AP에 있어서 구글 웨이모 AP도 삼성에서 하기로 했죠. 그래서 테슬라 쪽도 삼성 파운드리에서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이런 가능성들 좀 열어두시고 시장의 내용들이 나오면 좀 바로 대응이 될 수 있게끔 자세를 좀 취하고 공부를 스터디를 해놓으시는 게 현 시점에 가장 좋은 전략이 될 텐데, 모르시겠으면 그냥 시스템 반도체 쪽 그리고 후공정 쪽으로 보시면 가격대가 다 괜찮아요. 그래서 긴 관점으로 천천히 보시기도 적합한 업종이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혁 전문가의 이 전략의 키워드, 식량, 백신, 반도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쪽으로 관심주를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죠. 어떤 종목입니까, 전문가님? 네. 오늘은 네페스 가져왔습니다. 네페스가 반도체 패키지 사업 진행하고 있죠. 최근 그 애플 AP 위탁 생산에서도 밀린 게 후공정 때문이었고,
결국 지금 삼성전자가 TSMC에 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패키징 때문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뭐 TSMC를 또 뛰어넘기 위해서라도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PLP 기술이 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가성비 면에서도 기존의 웨이퍼 레벨 패키징보다 우월하겠고요. 지금은 초도 물량이다 보니까 뭐 PMIC 제품을 좀 생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이 영역이 PLP 쪽으로 좀 확대될 거다라고 보는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최근 네페스가 초도 물량이라서 뭐 좀 물량은 적긴 하지만 충북에 공장 가동 그 FOPLP 공장 가동 들어갔고요. 이 PLP로 이제 PMIC를 양산한 세계 최초 사례여서 좀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PLP가 그 웨이퍼를 기반으로 패키징을 합니다. 다만 그 PCB 사각형 PCB에 반도체 칩을 옮겨가지고 패키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면적 대비 반도체 칩을 좀 많이 배치할 수 있어서 기존에는 원형이었어요. 그래서 사각으로 변하면 당연히 그 원형 패키징이란 좀 비교를 했을 때 한 5배 정도 수준이라고 들어가는 수준이 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회사 네페스 라웨에서 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사실 이 네페스 라웨도 물적 분할 이슈가 있었다라는 게 문제라면 문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전에 그 IR 팀 확인한 내용으로서는 한마디로 좀 정해진 게 없다라고 해요. 지금 상장식에 대한 계획도 없고 일단 라웨의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 되는 게 맞겠고요. 그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네페스도 가격 반영이 좀 되어 있을 거라서 지금 당장의 리스크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라웨도 사실 상반기 때는 영업 적자였거든요. 근데 하반기부터 고객사 향으로 출하되면은 앞으로 충분히 흑자전하는 모멘텀이 있을 텐데 네페스 주가 자체도 지금 워낙 이렇게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도 관심 가져보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또 네페스가 그 PMI 시장 가동률도 지금 올해 2분기가 바닥이었고요. 3분기부터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관심 가지기 좋은 위치라고 보고요. 동사가 또 그 NSIP라고 인쇄 기록기판이 필요 없는 그런 패키지 기술을 또 개발하고 있어요. 이것도 가볍고요, 또 얇고요, 또 짧고 작은 형태로 구현되다 보니까 뭐 웨어러블 같은 기기 쪽에서도 충분히 모멘텀 발휘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하셔야 되는 부분은 증설도 많이 하고 그 자회사인 아크도 설비 투자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매출로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보면서 추세 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말씀드리자면 현재가 이하권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겠고요. 손절가 3만 원, 목표가 38,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후공정 관련 종목 네페스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정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 클럽 권혁 전문가와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